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도원입니다. 벌써 5월 중순이에요.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그쵸? 제 주된 일과 중 하나가 제 강아지인 푸딩이를 산책시키는 건데 이제는 한낮에 산책 못 시키겠더라고요. 한 해질녘쯤 초저녁 5시쯤 산책을 하고 7시쯤 돌아오면 바람이 선선해서 딱 좋습니다. 아마 한낮에 산책을 하면 더위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두 여자의 교환일기입니다. 저는 친구의 일기를 훔쳐보는 느낌으로 책을 읽어봤는데요. 물론 친구의 일기를 훔쳐보면 안 되지만 재밌더라고요. 이 두 여자, 두 주인공은 요조와 임경선 씨입니다. 요조는 여러분 잘 알 것 같아요. 가수 요조고요. 임경선 씨는 작가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예술적인 일을 하는 프리랜서, 아티스트란 점.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임경선 씨는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어떤 주제나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한 해답을 내놓는 멋진 언니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요조 씨는 저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세상을 둥글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소리를 못 듣고 제대로 된 거절도 못하고 이런 내용과 고민을 교환일기에 담았더라고요. 물론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 30대의 여자들이 많이 고민할 법한 주제들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또 깊이 생각해보면 이 주제가 여자라는 성별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남녀 성별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이 시대에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을 주제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친구의 교환 일기를 한번 훔쳐보러 가실까요? 깨알 같은 임경선의 강연론 정말 유익했어요.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스피치를 뒤돌아보게 되었고 몇 가지 반성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 지금 너무 떨린다 라고 강연 시작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을 두고 어리광이라고 일침했던 언니의 마지막 말은 세상 예리한 비수가 되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제 뒤통수에 꽂혀 있어요. 얼른 이 비겁한 말버릇을 고쳐야겠어요. 부지불식간에 지금 너무 하고 말이 튀어나오면 얼른 마지막 발음을 뭉개버리고 설레요 라는 말로라도 바꿔야겠다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저 정말 설레야 할 것 같은 경미한 강박을 요즘 날씨 보며 느껴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근처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집에서 입는 후줄근한 옷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나오는데 동네 담벼락에 꽃 핀 거 보고 마음이 뭔가 덜컹하더라고요. 꽃은 인간의 애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봐도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멀리서 보면 화사하고 아름답고 청초한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정말 야하고 음흉하고 꽃이 참 섹시하게도 피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섹시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 것이 재미있어서 동네 식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계속 그 단어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순두부찌개를 먹으면서는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섹시해 보인다던데 라는 생각을 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다시 작업실로 돌아오면서는 섹시한 건 아무튼 피곤한 일이네 하고 생각했어요.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섹시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것도 일단 좀 씻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러고 나서 자기 일에 몰두해야 섹시해 보이는 거지. 저처럼 씻지도 않고 후줄근한 옷을 입고 아무리 노트북에 코를 박고 몰두해봤자 누가 섹시하다고 봐주겠냐고요. 일상에서 피곤함의 지분이 점점 커지는 기분이 들어요. 방금 섹시해지는 것도 피곤하다 라고 말했지만 분명히 몇 년 전만 해도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피곤함의 영역으로 나도 모르게 넘어와 버렸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 이유 없이 누구를 만나는 일은 이제는 잘 안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만나 야단법석 술을 마시고 떠드는 것도 정말 어쩌다 있는 일이 되었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쇼핑하는 것도 공연을 보는 일도 슬금슬금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며칠 전에는 트위터에서 요즘 성욕이 없어져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하다고 누가 쓴 글을 보았어요. 제 또래로 보이던데 맞아요. 성욕도 피곤함의 영역으로 올 때가 됐죠. 그러고 보니 어제 읽었던 단편소설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정규진 작가님의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라는 소설인데요. 줄거리를 아주 과격하게 요약해보자면 이래요. 어떤 남녀가 등장하고요. 그들은 썸을 타요. 남자는 여자와 자연스럽게 밤을 같이 보낼 기대를 하는데요. 그 기대가 깨지게 돼요. 어이없어 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말해요. 자고 나면 다 똑같아지지 않냐. 너도 그걸 알지 않냐. 너도 그걸 알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잤는지 안 잤는지보다는 자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 당신이 나랑 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도 그 마음이 반 정도는 있었으니 그걸로 된 것 같다. 자고 싶음만 영위하고 자지는 말자는 여자의 제안이 너무 유쾌하고 슬펐어요. 어차피 자고 나면 다 똑같아지는 거 당신도 알지 않냐? 라는 말 속에서 묻어나오는 연애 자체에 대한 피곤함에 조금 겁도 났고요. 아까 말하지 않았지만 저를 피곤하게 하는 여러 리스트들 중에는 연애도 있는 것 같거든요. 다정하고 훈훈한, 건강한, 나밖에 모르는 남자애와 5년째 만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연애가 피곤하다는 말이 할 소리냐고 하겠지만 동의하지만 그치만 가끔은 정말로 이 애가 연애에 대한 내 피곤함의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 그 애에게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죠. 신요조슴. 어차피 자고 나면 정말 똑같을까? 요조에게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니? 환절기 탓인지 요새 두루 피곤한 모양이구나. 누군가를 만나러 외출하는 것도 피곤하고 연애도 성욕도 피곤함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니 애석한 일이야. 그래도 너 행사는 되게 열심히 뛰더라. 아무튼 네가 적어준 단편소설의 구절을 읽는데 어쩐지 마음이 짠해지더구나. 주인공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며. 어차피 자고 나면 다 똑같아지지 않냐. 실제로 잤는지 안 잤는지보다 자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
우리에겐 서로와 자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그걸로 된 것 같다고. 나는 그 단편 소설을 읽어보지 않아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어. 다만 너가 읊어준 문장들만 놓고 본다면 조심스레 그 논지에 항변하고 싶다. 서로를 마음으로만 갈망하는 일은 무척이나 애틋하지. 거기에는 아직 가닿지 않은 신비감도 있어 상대를 이상화해서 바라보고 서로 가장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조심조심 하기도 할 거고, 상상만으로 추스르고 실천은 억누르는 편이 더 안전한 환상을 보장받을 수 있을 테니까. 어차피 같이 자고 나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설렘은 없어지고 자는 것도 권태롭고, 더불어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윽고 이별을 부추긴다가 세간의 통념인 것은 맞긴 해. 크게 보면 생로병사 과정의 일부이겠지. 혹시 영화 컨택트를 본 적 있니? 원작 소설의 제목은 당신 인생의 이야기지. 한 과학자가 자신의 미래에 닥칠 어떤 불행에 대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는데, 그 불행은 박완서 작가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주 미량의 감미로움조차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슬픈 일이야.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나중에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정해진 수순대로 담담하게 걸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나름의 행복을 함껏 끌어안아 마치 훗날의 불행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모른다는 듯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녀는 고통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자아낼 수 있는 어떤 고요함을 보여주었지. 그래서 보는 사람에겐 오히려 더 예리한 통증과 울렁거림이 여운으로 남더라. 아무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은 감정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어 종종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건 그것대로 과히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때로는 위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 맥락에서 어차피 자고 나면 다 똑같아진다가 기정사실이라 해도 다 똑같아지기 전까지의 시간의 길이는 저마다 다르고 그 사이 느끼게 될 기쁨의 결들도 다양할 거라고 본다. 단지 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끝이 썩 아름답지 않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실패나 불행의 경험으로 치부하는 것은 상대한테도 나한테도 너무 가혹한 처사야. 그 시간들 모두가 우리 인생에 대체하지 못할 시간들이었으니까. 잘 될 것을 확신하니까, 난 반드시 해낼 거니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 포함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열심히 하고 거기에 운도 따라주면 어쩌면 원하던 바를 이룰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지만 그 이전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애쓰는 그 자체로 생생하게 살아가는 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발을 푹 담그는 것이 아닐까?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두 사람이 몸을 섞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거기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어. 어찌 보면 그런 욕망을 가지면서도 그걸 꾹 누르고 플라토닉을 고수하려는 태도야말로 불순해. 그게 말은 제법 그럴싸해도 결국은 사랑의 좋은 부분만을 오래도록 맛보고 싶다거나 상처받고 싶지 않다 라는 응석을 돌려 말하는 것이거든. 인생에 어떤 국면의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미리부터 체념하거나 지고 들어가기엔 우리의 젊음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고통이 동반되지 않은 기쁨에 깨작대느니 고통이 동반되더라도
끝내 원하는 걸 가지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어차피 자고 나면 다 똑같아진다라는 명제 자체도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 같이 자고 난 후 두 사람 사이에선 점차 흥분보다 네 말 맞다나 피로를 느낄지도 몰라. 하지만 간혹 어떤 두 사람이 자고 난 후 자신들의 몸 하나만으로 아무런 유보도 없이 아무런 잔머리나 밀고 당기기도 필요 없이 서로를 깊이 충만하게 해줄 수 있음을 깨닫기도 해. 그 두 사람은 잘수록 조금씩 하얀 곡선을 그리며 시시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처럼 좋거나 혹은 갈수록 더 좋아지기도 한단다. 사람의 몸은 보기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거든. 사용법만 잘 알면 그 무엇보다도 더 즐겁지. 난 어차피와 다 똑같아라는 말 그 자체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야. 그것은 애초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 좋아짐을 기정사실로 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하향 평준화시키는 단어라고 생각해. 어차피 해봤자야 사람들은 다 똑같아. 나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는 가급적 거리를 두고 있어. 저 말은 자신의 게으름이나 부족함이나 잘못에 대한 면피로도 곧잘 쓰이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거나 남들이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하는 걸 발목 붙잡으며 초를 치는 사람들의 말일 테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감정의 영역에서만은 가급적 자유롭게 놔주면 좋겠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체온을 나누는 일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이 아닐까? 피곤함은커녕 한 개인에게 이것만큼 생기와 활기, 그리고 살아가는 의미나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그럼 대체 네가 느끼는 그 피곤함의 정체는 뭐냐고? 그거야 특정인과의 그것이 피곤해진 것뿐이지. 연애와 사랑 그 자체에는 애초에 아무런 죄가 없단다. 생각해봐 요조야. 우리 처음에 이 교환일기 시작하면서 사실 조금 걱정했었잖아.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혹시 싸우고 의상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확률적으로 동업은 되게 그런 편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확률 따위 개나 줘라며 그냥 질러버렸지. 망할 것과 의가 상할 가능성은 어른스럽게 받아들이되 결코 그에 짓눌리지 않고 주어진 이 순간 온 마음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뭐. 행여나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 망하거나 의가 상해 다시는 서로의 얼굴을 안 보게 된다 하더라도 나 그거 하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아는 너의 모든 비밀은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고. 아, 근데 말하고 보니까 이게 더 무섭네. 아무튼 환절기 건강 잘 챙기고 있어. 오늘은 이만 안녕. 경선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영화 컨택트를 본 적 있니? 라는 언니의 말을 듣자마자 저 순간적으로 짧은 탄식을 내뱉었어요. 책으로도 영화로도 너무 감명 깊게 읽고 보았거든요. 책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알면서도 그 운명을 따라가며 순응하는 삶에 대해서 마치 배우가 짜여진 대본을 따라 연기하듯이 라고 묘사했죠. 정말로 근사하게 느껴지는 묘사였어요. 그치만 과연 내가 나의 미래를 알게 된다고 했을 때 마치 배우가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듯이 그렇게 모르는 척 현재를 열연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조만간 아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리라는 걸 아는데도 그걸 모르는 척 웃고 게으름 부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소홀하게 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 했던 기억이 나요. 어쩐지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버거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보다도 컨택트에서 더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답니다. 바로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였어요. 사피어 워프의 가설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실제로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느끼고 감각하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언어를 찾지 못한 채로 방황하다가 책을 읽으면서 완벽한 언어의 옷을 찾아 입고 비로소 내 입을 통해 발화가 가능해지는 체험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언어들이 다시 제 사고로 끼어들며 저를 계속 흔들고 바꿔가고요.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저를 흔들고 바꾼 단어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성실이라는 단어는 언니의 책이 아니었으면 저에게 와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체험들이 저로 하여금 계속 책과 독서를 욕망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어디에선가 읽은 개념인데요. 점화 효과라는 게 있대요.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 처리에 영향을 주는 촉진 현상을 나타내는 인지심리학 용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노출된 메시지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몇 가지의 단순한 실험을 소개하길래 그것도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에게는 돈과 상관없는 단어들을 노출시키고 다른 그룹에는 돈과 관련된 단어들을 노출시켜요. 그랬더니 돈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들려준 그룹에서 더 이기적이고 매정한 태도를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니, 고작 단어 몇 개로 인간이 이렇게 획획 변한단 말이야? 인간이 그렇게 바보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지만 실은 인간은 바보잖아요. 정말 바보가 맞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도 인간은 영향을 받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방송,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점화 효과라는 것은 지속력이 길지는 않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자기 모습대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은연중에 우리 태도의 일부가 되겠죠. 생각해보면 저는 모든 게 피곤하고 지친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언니가 끔찍해하는 어차피라는 말도 다 똑같다라는 말도 정말 자주 쓰는 체념이 짙은 사람인데, 그때마다 언니가 그거 아니라고 언제나 말로 행동으로 저항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체념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꾸역꾸역 제법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언니도 저 때문에 조금은 느긋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요? 책 한 권 내자마자 다음 책 뭐 쓰지? 안절부절 못하던 언니에게 제가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너무 아티스트답지 않다고, 그렇게 게으름이 없어서야 어디 되겠냐고 말이에요.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게 너무 웃기고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방송 댓글로 어떤 분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어땠냐고 물어보셨죠. 전 아직도 기억나요. 트위터로 제 특친 중 한 명이 조촐한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를 해서 나갔는데 거기에 언니가 있었죠. 그게 몇 년 전이냐 정말. 근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 그때 그 자리에 언니가 온다고 해서 나간 거예요. 예전에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에서 언니가 캣우먼이라는 가명으로 진행했던 코너의 열혈 애창자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부러지는 목소리로 매 고민에 현답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모든 인생고에 저토록 정통할까? 방송 때마다 매번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제가 나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태원의 어느 작은 레스토랑에서 쭈뼛쭈뼛 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신요조 씀 관용이 필요해 요조에게 초여름의 기운이 살짝 감도는 푹 익어가는 봄 날씨야. 꽃잎들이 나부끼고 나무에는 연두색 아기 잎사귀가 돋아나고 온 세상에 좋은 기운이 한가득 차오를 때 날은 이토록 좋은데 내게는 조금 심란한 한 주였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너는 아마도 궁금해할 테지. 쉽게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는 모습을 마주했어. 한 번은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당했고 또 한 번은 내가, 한 번은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또 한 번은 그와 반대로 상대의 입을 억지로 열게 하려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왜 타인의 생각이 나와 같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까? 상대의 다름을 어째서 섣불리 틀림으로 낙인 찍는 걸까? 한데 요즘 같은 온라인 환경에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타인들을 너무나 가까이서 접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것 같아. 톨레랑스, 즉 관용의 문제랄까. 나와 타인 간의 생각의 차이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태도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첫 번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그대로 두는 태도. 두 번째, 나와 다른 부분이 조금 불편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 세 번째,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좀 더 자세히 알려줄래? 라고 의견을 주고받거나 토론하는 것. 어느 한쪽이 설득될 수도 있지만 결론을 내린다거나 누가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야. 다만 서로의 관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논리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각하게 되는 효과는 있겠지. 한편 나와 타인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때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태도는 이런 거야. 너의 생각은 틀렸어.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은 이래. 너의 생각은 틀렸어. 그러니까 입 다물어. 너의 생각은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 이건 분명히 폭력인데 그 폭력성을 숨기기 위해 정의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명분을 빌려와서 휘두르는 부분이 가장 슬픈 것 같아. 역사적으로도 파시즘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었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인 인간의 조건인데 소수 의견이나 다른 생각의 가능성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세상사를 극단적인 흑과 백으로 나누어 보겠다는 심사나 다름없어. 정말이지 그 누구도 타인의 입을 막을 권리 혹은 이렇게 말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것은 사람을 바보로 맹목적으로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인데. 참 희한한 게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에게 어떤 낙인을 찍잖아. 상식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낙인을 찍은 쪽이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어야만 해. 그런데 우선 낙인부터 찍어놓고는 만약 당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부당하지. 그뿐만 아니라 상대가 반론을 제기해도 제대로 듣지도 않아. 왜냐하면 시작부터 그들은 진실과 사실을 중시하기보다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대로 해석하려는 것뿐이니까. 이런 막무가내가 통용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자체 검열을 하게 되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사회가 열리는 거야. 지옥이 별게 아니야. 혐오가 동력이 되는 사회, 이해와 타협, 합의적 논의 없이 힘겨루기로 상대 입을 막는 사회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옥이라고 생각해. 요조야, 오늘 내가 너무 진지한가? 하지만 네가 말했듯이 우리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고 쉽게 타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섬세하고 예민하게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해. 우리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무튼 내가 나의 생각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의 생각도 존중은 하되 휘두르지도 휘둘리지도 말자. 지난주에 너와 내가 처음 만난 날을 이야기했지. 나도 뭐 지금처럼 매일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아티스트적인 사람이 너이고 네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사무적인 사람이 나일 거야. 마치 공장 가동시키듯이 책 한 권 뚝딱 뽑아내고 바로 또 뒤돌아서서는 쫓기듯이 새 책 작업을 하는 나를 보고 네가 언니, 예수라는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툭 내뱉었던 것이 내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 왜냐하면 소설을 몇 권 썼다고 해도 나는 스스로 예술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전혀 없었어. 대학 때 전공도 정치학이었고 직장 생활도 마케팅으로만 하고 글을 쓰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었고 책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많이 읽었지만 문학소녀 타입은 아니었으니 예술이라는 단어를 어색해할 수밖에. 하지만 그날 네가 일침을 준 이후로는 내가 하는 일이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변해가기 시작했어. 그 변화는 몹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에 대해 너에게 무척 고맙게 생각해. 그거 아니? 처음 요조와 같이 교환일기를 쓴다고 주변에 알렸을 때 의외라는 반응이 꽤 있었어. 둘이 겉으로는 전혀 친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맥락인지는 알 것도 같아. 하지만 처음엔 의아해하던 분이 나중에는 둘이 꽤 닮았다고 짚어주더라고. 좋아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별로 눈치를 안 본다는 점에서. 나는 그것을 자유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어. 앞으로도 실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핵 인싸가 아니라고 해도, 한물 같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해도, 좋아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하며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너끈히 살아가자. 그럼 오늘은 이만.
김경선 쓴. 요조가 쓴 교환일기 2번, 김경선 씨가 쓴 교환일기 2번 읽어드렸습니다. 딱 제가 읽은 부분은 중간에서 약간 초반? 중초반 부분인데요. 굉장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달락달락 많았는데 아무래도 교환일기 형식이다 보니까 끊기면 편지 형식의 느낌이 덜 살아날 것 같아서 이어서 쭉 4개의 교환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내 또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 동생에게, 언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가 많이 쓰여 있어요. 한 번쯤 힐링하는 느낌으로, 고민 상담하는 느낌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 인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책입니다. 오늘도 저의 책 낭독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책을 읽어드리러 올게요. 그럼 여러분 잘 자요. 안녕.